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이 빨간 딱지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계정이 정지가 되는 바람에 못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가능한 금융위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이 금융위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가 사실상 이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금융 자본의 사실상 노예가 된다. 미국 정부가 노예가 된다는 것은 미국 시민들이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금융 자본가 그룹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일종의 이 돈을 가진 세력, 거대한 금권 세력이 미국을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 그것에 대한 음모론은 사실은 한 200 몇십 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부터 미국 독립할 때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래서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 건국의 아버지들은 은행가들을 경계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음모론은 있지만 그것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심각한 사태가 1930년대 이제 대공황 때 터졌습니다. 결국 1930년 대공황 직후 미국 경제 주도권은 이 금융자본가 그리고 러버베런들, 미국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 락커펠러나 앤드류 카네기, 밴더빌트 이런 자들에게 이제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가면서 미국 정부도 이제 그 러버베런들을 괴롭혀서 이제 쪼개고 분할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미국 정부의 권한을 점점 더 강화해 왔습니다. 최근까지는 비교적 안정되었다가 이 코땡땡 사태 이후에 미국 정부가 다시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금융위기가 시작된다면 이것이 계획된 것이 아닌가, 계획된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연준, 은행, 기관 투자가의 방종이 지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그레이트 리셋 세력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자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피츠버그에서 다리가 무너진 사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국 경제의 어떤 면에서는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 멀쩡해야 될 다리가 이렇게 폭삭하고, 한국에도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자동차로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너무너무 부실하고 낡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년 전에 이 시애틀 위에 고속도로 다리가 이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거 앞에 것은 국도지만 이것은 고속도로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고속도로 다리가 갑자기 푹 꺼진 겁니다. 물론 사망한 사람들은 없었던 걸로 이제 저는 기억이 납니다만. 자, 최근에 이제 5년 동안 나스닥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코땡땡 이후에 더 올랐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물 경제는 개판되고, 그리고 미국 국민의 90% 이상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스닥 증시는 이토록 급등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산업 기반이 붕괴가 되고 이제 IT 기반으로 이렇게 이 변화를 모색을 한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업체들, 전자상거래 업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더욱 매달렸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주가가 오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전통적인 이제 파이낸스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퍼가 나오기도 합니다. 퍼가 이제 150, 200, 250 이런 업체들이 즐비한 거죠. 이 나스닥이나 증시 그리고 부동산 시장 급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가 이제 좀 하락할 것으로 네거티브하게 받고 몇 번 글을 올렸는데, 그러나 미국 증시는 이제 계속 견조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초에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급락의 배경은 역시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자, 그 전에 제가 2019년도에 리포 사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의 사태를 이해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리포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야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은행과 금융기관과 이렇게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이제 리포 거래를 많이 합니다. 뭐 형식적으로는 채권 같은 것을 팔고 돈을 빌리고 이제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을 되삽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갚고, 그런데 팔 때 이미 되살 것을 약속을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담보죠.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건데, 담보로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실제로 트랜잭션이 일어납니다. 팔고 사고. 대신에 이제 되사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A라는 은행이 B라는 은행한테, 야, 내가 내일 한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자,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잠깐 맡깁니다. 이제 파는 거죠. 다음에 되사겠지만.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돈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쓰고 이제 이자를 얹어서 이렇게 갚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금융기관들 간에 돈을 빌리고 이자를 얹어서 이제 갚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리포 금리, 뭐 미국에서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국채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리포 거래를 합니다. 금융기관 간에. 그런데 2019년도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리포 금리는 20bps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한 2.2 정도다. 그러면 이게 한 2.3, 2.1 요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려 이 2019년도 초반만 해도 4%, 뭐 한, 얼마냐, 이거 한 170bps입니까? 2몇 %에서 4%를 뻥 뜁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9월 16일인가 요 날에 무려 10% 단기적이지만 1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정도로 시중의 유동성이 고갈된 거죠.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물론 뭐 2, 3일 뒤에 갚았겠지만,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 전날 한 2.23% 하던 리포 금리가 10%까지 치솟았다. 그것은 금융기관에 이제 돈이 잘 돌지 않는다. 유동성 위기의 조짐이 있다. 돈이 모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상업은행이 내일 100억 정도를 써야 되는데 어디에 이제 돈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지 못하면 그 다음날 이 상업은행은 테크닉 걸려 이제 디폴트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상업은행 같은 경우. 그래서 10%의 금리에도 돈을 무조건 빌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초부터 해서 중간에 삐쭉삐쭉하게 리포 금리가 이제 몇 번씩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9월에 이제 극단적인 사태가 터지게 된 거죠. 이 사태 이후 이제 나중에 연준은 추후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포 금리가 급등한 사태에 대해서 뭐 두 가지 변명을 꺼내듭니다. 첫 번째는 쿼럴리 이제 이 회사에서 텍스를 내야 될 때가 있는데 9월 16일 날 텍스를 내야 되는데 그때 자금 수요가 몰렸다. 두 번째는 54빌리언 뭐 한 540억 불 정도 이제 롱텀 트레저리 대비 그날 9월 16일 날 세틀이 돼야 했다. 그래서 자금 수요가 급증했다. 이렇게 핑계를 들고 있지만, 그러나 좀 어설프죠. 아무리 이 정도 두 가지 사건이 리포 금리를 이토록 급등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이 보고서는 사실상 변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리포 거래 흐름입니다. 결국 연준은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 2,780억 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까지 계속 돈을 풀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2,780억 불이면 한 33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결국 2019년 전체 동안 half trillion 달러, 한국 돈으로 한 600조 정도의 유동성을 이 금융시장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연준은 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half trillion 달러, 뭐 요즘은 이제 코땡땡 사태 이후에 너무나 큰 돈을 풀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좀 둔감하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태 때문에 이 미국의 이제 금융가는 두 가지를 의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내에 어떤 금융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드라이업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혹은 바깥 세계에서 이제 유동성 위기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금융 위기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감지를 한 거죠. 늘 이제 두 가지의 유저 서스펙트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부실 채권들, 특히 부동산 부문의 이제 non-performing asset, non-performing loan들. 자, 이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도이치방크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만 해도 도이치방크가
이제 가장 유력한 혐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도이치방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은행이다. 뭐 도이치방크가 무슨 살인 강도를 저질러서 사악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지구상에서 가장 부실한 거래 모조리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부실의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일 정부도 아마 이제 그 잠재적인 부실의 규모에 대해서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이치방크는 전 세계 모든 악성 이제 부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도 이 미국의 이제 부동산 부실이죠. 이것과도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입니다. 남부 유럽, 이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에 이제 부실 채권들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도이치방크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그리고 부분적입니다만 중국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도이치방크에 대해서 이 앙겔라 메르켈은 이 독일 국가, 독일 정부와 이제 운명을 함께 하겠다. 도이치방크가 망하면 그날은 독일이 망하는 날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즉, 독일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국유화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독일 정부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유화된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도이치방크의 잠재적인 부실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이치방크에서 어떤 사태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 이때 이제 미국 증시도 좀 급락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연준의 이제 밸런스 시트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연준이 테이퍼링에 들어갔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4.5 레벨에서 한 3.7 트릴리언 달러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요 시기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에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10월에 half 트릴리언 달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한 사태가 터졌습니다. 코땡땡이 터졌습니다. 이 코땡땡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은 글자 그대로 미친 듯이 돈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연준이 퍼부은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4 트릴리언 달러, 4 트릴리언 달러에서 무려 9 트릴리언 달러로 이제 치솟았습니다. 천문학적, 이건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지금도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연준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끌어 쓴 것은 역시 이제 미국 정부입니다. 정부 부문은 실업, 급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주택 보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렌트비를 낼 수 없으니까 길에 노숙자로 나앉을 수밖에 없겠죠. 출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의료 부문 지원, 여기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문은 대부분이 복지나 보건 등 일회적인 비용으로 낭비가 되었습니다. 코땡땡 위기를 관리하는데 미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미국 국민들의 삶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연준의 밸런스시트는 4조 달러에서 무려 9조 달러, 5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 많은 유동성이 다 어디로 흘러갔을까? 물론 이 많은 유동성이 다 이 민간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준이 보통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은 시중은행으로 일단 이제 디지털 머니로 찍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금 수요가 있지 않으면은 다시 이 돈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회전문으로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자금 수요가 있어야지 이제 이 돈이 시중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정부는 많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이 돈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돈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가 건강하려면은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술집을 차리고 가게를 열고 공장을 짓고 설비를 사오고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 자금이 흘러가서 이제 시중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경제의 선순환입니다. 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통화정책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 돈이 많이 흘러와서 시중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돈이 흘러와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돈이 다시 이제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선순환 구조죠. 그런데 자, 코땡땡 사태로 민간의 경제는 메인스트리트는 이제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뭐 술집도 문 닫고 가게도 문 닫고 음식점도 문 닫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흘러나왔는데 이 수혜자들이 바로 금융기관이 된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그냥 싼 이자에 거의 제로 이자에 가깝죠. 이 돈을 마구잡이로 이제 가져다 쓴 겁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이 돈을 가져가서 어디다 썼는가? 자, 금융권으로 흘러온 유동성은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뮤추얼 펀드, 해치 펀드, 기관 투자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그리고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의 투자 부문으로 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투기를 한 겁니다. 부동산도 막 사고 주식시장도 끌어올리고, 특히 이 부동산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헤지펀드들, 이 사람 돈 엄청 빌린 겁니다. 그리고 핀테크 업체들도 돈을 빌려서 몰기지 채권에 이제 돈을 막 굴리고, 돈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돈 잔치. 그래서 지금 와서 지나고 보면은, 야, 이것들이 코땡땡이 의도적으로 터진 게 아닌가. 이 금융 자본가들이 코땡땡 사태를 이용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가지고 엄청난 돈놀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수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민간 섹터들, 실제로 뭐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음식점들, 공장을 돌리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그리고 기업 부문으로 봅시다. 기업의 캐펙스, 이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 비용이죠. 자, 이 캐펙스가 늘어나면은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제 돈이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설비를 사오고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그러나 이쪽으로 흘러간 돈은 미미합니다. 결국 이 메인 스트리트를 비해서 돈이 간 섹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 스트리트를 비해서 돈이 간 섹터는 이 실제 인간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일종의 사치성 IT 있습니다. 이 멀티버스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핀테크, 바이오 부문 이쪽으로 오히려 이제 돈이 막 걸러가서 이쪽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제조, 건설, 도로공사, 뭐 주택 건설 이쪽은 이제 오히려 미미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굉장히 왜곡이 된 거죠. 금융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 중에 이 투기 부문 이쪽은 이제 뭐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된 겁니다. 부동산 이제 주택 가격도 급등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은 지금의 이제 이 레버리지로 부풀려진 자산 시장의 버블이 오히려 빠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자산을 파는 수밖에 없죠.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 부문으로 오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보 부문의 부채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미국 정부의 부채는 미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정보 부문의 부채가 급증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 비용도 급증하게 됩니다. 뭐 이런 다양한 모든 요인들을 결합을 하면은 미국 정보 부문의 재정 건전성이 대단히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이제 더욱더 악화가 된다면은 미국 정부가 금융 세력의 신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가장 끔찍한 음모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로 차트입니다.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 차트인데, 여러분 지금 하락하시는 게 뚜렷하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2015년에서 유럽 재정 위기 때 유로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2015에서 2017년 사이에 저점을 기록했는데, 현재 그쪽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로화 가치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달러 쇼티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제3세계에서 달러 쇼티지가 발생해서 미국에 이제 달러 수합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선진국들은 그래도 재정 여력이 있어서 돈을 풀어서 서민들의 생활을 이렇게 서포트를 했지만,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제3세계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세계도 수출을 해서 선진국에서 소비를 하고 이제 달러를 이제 벌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달러 공급선이 이제 말라버렸기 때문에 제3세계에서 달러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좋은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좋은 기사를 썼는가 보니까 미국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 이 미국의 이제 대학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적 긴축과 섀도우 뱅킹.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1월 21일 한 일주일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지난 1월 5일 연준이 이제 이 FOMC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주간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다. 작년 12월 FOMC 회의 이후 회복되던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통화정책의 정상화, 연준 이 밸런시트 대차대조표의 축소론이다. 양적 완화를 조기에 종료하고 강력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거다. 이 올 하반기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는데 연준 회의록 공개 이후에 3월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차례까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전망이 수정되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 연준의 기준금리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한 2%대를 회복할 것이다. 앞에서 보셨듯이 한 2%대 약간 위에서 이제 형성이 되었죠. 2019년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보유한 채권을 팔아서 양적 긴축에 나서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한 셈입니다. 연준이 미국 국채를 사서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채를 팔게 되고 다시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 시스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게 되는 거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양적 완화로 5배나 불어난 자산 규모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연준은 2년간 자산 규모를 무려 이제 4.5조 달러에서 3.8조 달러로 15%가량 줄였다. 이것이 바로 2019년도 사태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도 이 리포 금리가 급등했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나스닥 지수는 20%가 넘게 하락하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16%로 급등을 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이 2019년도 9월 16일 날 리포 금리 급등 사태입니다. 연준은 이때 이제 급하게 환매 조건부 약정 리포 거래를 통해서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무려 half trillion 달러, 이 600조 정도를 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달 뒤에 코비드 사태가 터지고 이제 그때 5조 달러를 이제 푼 겁니다. 자, 미국 은행권의 고민은 이제 크게 늘어난 유동성인데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이 세계 저축률은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일단 민간 섹터에 흘러온 돈은 미국 국민들이 뭐 소비한 것도 있고 또 저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이제 크게 올랐고 은행에 늘어난 예금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제 갈팡질팡했다. 은행은 연준이 푼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민간인들이 받아서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그 돈이 예금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갈팡질팡한 거죠. 결국 이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투기적인 부분으로 이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제 증시도 급등을 했고 심지어 이 늘어난 돈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연준에 오히려 리버스 리포 역리포로 해서 이제 돈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밑으로 와서 작년 말 연준의 역리포 규모는 1.9조 달러에 달했다. 이렇게 역리포 규모가 커진 것은 은행이 가게나 기업에 대출을 끌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일부 은행들은 대출을 이 소매 섹터에 대한 대출을 아예 중단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가게를 열려고 해도 빌려주지가 않는 거죠. 자, 이런 황당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금 수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이자로 예금을 받아서 연준에 빌려주면서 손쉽고 안전하게 이익을 챙기려 했다. 대형 은행은 거의 머니마켓 펀드처럼 이제 투신사처럼 운영을 한 겁니다. 이 틈을 비집고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시장을 장악한 것이 핀테크 회사다. 선두주자인 로킷 몰기지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은행권 1위인 웰스파고를 능가한다. 자, 이 문제는 이 같은 핀테크 회사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섀도우 뱅킹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섀도우 뱅킹에 종사하고 있으면은 이 레버리지 규모에 대해서 뭐 이 핀테크가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 규모로 이 부동산 몰기지 시장에 이제 참가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은행권이 받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 거죠. 섀도우 뱅킹의 이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 점유율은 68%에 달한다. 이들은 보유 대출금이나 채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가계 대출하는 사업 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계속 돌리면은 레버리지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이 헤지펀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담보 채권의 가격이 급락해서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값은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마진콜을 당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레버리지 규모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금융권의 유동성이 괜찮은 상태라면 거래은행에서 긴급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마진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서 앞에서 보셨듯이 리포 금리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급등을 한다. 유동성이 이제 드라이업 되는 겁니다. 이런 금융 경색이 오게 된다면은 섀도우 뱅킹 회사는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이제 마진콜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보유한 자산을 내다 팔게 되면은 결국 이 매도를 부르는 이 가격은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런 마진콜을 불러서 시장 붕괴를 재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섹터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방송을 3번이나 만들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작년 한 2년 동안에 벌어졌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이 단독주택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뭐 콘도미니엄도 사들였지만 우리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입니다. 이것보다는 단독주택 시장에 들어와서 미친 듯이 사들였습니다. 미국 기관 투자가 뿐만이 아니라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부 펀드들, 뭐 카나다 연기금, 노르웨이, 뭐 이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주택을 어떤 지역에 와서 뭐 한두 채 사는 게 아닙니다. 뭐 몇백 채, 몇천 채. 그래서 한 예로는 카나다 국부 펀드가 무려 2조 원치 단독주택을 사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임대로 전환해서 임대 사업을 한 거죠. 자, 이들은 뭐 엄청난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이제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8일, 즉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올 하우스, 모든 하우스 중에 5분의 1을 투자자들이 사들였다. 자,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자자들이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의 가장 큰 포션이 사실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기관 투자가라는 겁니다. 뮤추얼 펀드, 해치 펀드, 그리고 뭐 그보다 훨씬 안정되어야 할 국부 펀드들, 뭐 사우디 국부 펀드, 싱가포르, 이런 국부 펀드들까지 와서 미국에 와서 이제 단독주택을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갈 곳 없는 돈이 투기적인 섹터로 이제 돈이 몰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 버블이 있으면 그 다음은 항상 버블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급격한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전형적인 이제 우리가 위기를 만들 때, 자, 193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공황 사태입니다. 대공황 직전에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훨씬 초과해서 오르게 되고 그러다가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적정 밸류에이션을 훨씬 깨뚫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붐 앤 버스트, 버블이 있고 터지고 그리고 이제 불황이 오고 이 사이클입니다. 지금 이 실물 경제가 이제 메인스트리트가 이것을 떡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세계 시민의 99%가 더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92, 3% 정도가 코비드 이전보다도 더 가난해진 거죠. 그 뜻은 소수가 엄청난 이제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불황이 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 부자들은 잘 이렇게 버텨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90% 절대 다수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해지는 비율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가난으로 이제 치솟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곧 빈곤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서민층이 무더기로 이제 완전히 뭐 빈곤층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가 정부 자체가 이제 지금 엄청난 돈을 이 코비드 사태 때 썼기 때문에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은, 자, 다시, 뭐, 거의 디폴트 상태, 파산 상태, 뭐, 물론 국가가 파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쪼들리고, 뭐, 이제 재정 여력이 이제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 경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전 세계 부자들, 이 지구를 이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빌 게이츠나 금융 자본들, 뭐 로스차일드, 락카펠러 후손들, 이들에게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숨통을 터주는 거죠. 그 대가는 바로 노예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실은 이 그레이 리셋 세력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레이 리셋 세력은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경제가 선순환되면서 경제가 선순환되면은 중산층이 두터워지게 되고 정부 부문이 재정적으로 이제 건전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악한 자들의 노예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쪽이 쫄딱 망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먹고 살려면은 몸이라도 팔아야죠. 그게 노예화의 길입니다. 자, 제가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유럽에서도 역시 이 그레이 리셋 세력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패턴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나와서 수상에게 따지는 겁니다. 야, 당신 도대체 이 스위스 다보스의 그레이 리셋 세력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너 클라우스 슈왑이랑 무슨 관계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의원이, 야, 수상, 너 당신 말이야, 글로벌리스트 클라우스 슈왑이랑 어떤 관계냐? 너 걔 아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대해서. 너 도대체 뭐냐? 그리고 클라우스 슈왑이 쓴 책, 코비드-19, The Great Reset, 이 책 너 아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수상이 뭐라고 하는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나 그 책 몰라. 그리고 너 음모론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야, 너 유튜브에서 음모론들 fascinating하고 fantastic하지. 그래, 너희 막 9.11 음모론 이런 거 많이 봤지. 오케이, 뭐 좋아. 그런데 그런 거 좀 그만 봐. 야, 너가 음모론이야. 이렇게 이제 받아치는 겁니다. 이 하원 의원이, 야, 내가 질문을 했는데 수상 너 말이야, 당신 거짓말했다. 네가 거짓말했는지 그 증거를 공개하겠다. 자, 그 증거를 공개합니다, 실제로. 이 수상이 이제 클라우스 슈왑에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뭐 이 정부 공식 문서니까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2020년에 클라우스 슈왑에게 책을 보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제 호프풀한 애널리시스 분석이 담겨져 있다. 이런 편지 보냈잖아. 이게 이제 들통난 겁니다. 너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하원 의원이 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잠깐 정지하고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미국 사람들도 야,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야, 도대체 말이야, 이게 뭐냐? 당신 수상 말이야. 너 클라우스 슈왑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랑 어떤 관계냐? 책 보내줘서 고맙다고 인사 답례 레터까지 보냈으면서 내 앞에서 모른다고 싹 딱 잡았대냐. 그리고 내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이야기하니까 야, 9.11 음모론 어쩌고 그딴 얘기 떠들면서 유튜브 그만 봐라고 말이야. 제 같은 유튜브 그만 봐라고 하원 의원에게 이제 수상이 또 한마디 하죠. 자, 지금 무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레이더를 올려서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